네. 행정상제 법률관계 당사자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등장인물이 항상 뭐 하면 이제 등장인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행정 주체가 등장하죠. 행정 주체. 그 행정 주체와 행정청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행정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볼 수 있고, 행정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라는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무사사인 등이고, 행정청은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뭐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이건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주체, 이거는 행정소송이 관련된 얘기고요.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민사소송.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대표자 누구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법률 대표기관 대리인으로 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소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 주체, 법률상 자기 명의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그 법률효과가 귀속될 경우에 이를 행정 주체 또는 행정권의 주체다. 그렇죠? 국가를 위시해서 국가로부터 포괄적으로 행정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행정을 부여받은 공법인, 사인, 여기 사인은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행정 주체와 구별될 게 이제 행정기관, 그렇죠? 행정기관.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소송을 위해서 행정청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만 여러분들 용어상으로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피고인이 행정청에 대한 판결의 효과 공적으로 국가 등을 수속하고, 행정청은 소송 포지상 피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행정 주체 종류 보면 국가는 그 고유 권능을, 행정권을 가지고 그 범위력의 통일적 규속체,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방 공공단체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뭐 공공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특수은행으로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조물 법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사업 시행자, 그 국가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인 또는 사법인이 그의 직원 등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도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별정 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우편 업무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이런 경우도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 사인이 되게 되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무수탁 사인을 지위를 받게 되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즉 공무사 사이는 국가 법률 관계에서 공법상 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률상의 힘이 존재한다. 그런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 보조인이 있어요. 용어로 보면 행정 보조인, 우리가 표준시 공시가를 평가하는 경우라든지 개별 공시가를 검증하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 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견인 업무를 대항하는 자동차 견인업자, 이런 사람도 대표적인 행정 보조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수탁자의 이제 공무수행 관련돼서는 향후에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에 되는 자를 우리가 행정객체라고 합니다. 사인과 이제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항상 전자가 명령하고 후자가 복종하는 식의 명령복종하기로서 이해돼서는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인도 상당히 중요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오히려 명령 복종 관계라기보다는 협력 관계의 어떤 상황, 행정주체와 객체의 상대화 경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 특질이라고 보면은요, 결국은 그 행정처분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공정력이 존재하는 거죠. 공정력이라는 게 일단 행정회가 행해지면 그게 무효가 아닌 한, 그렇죠? 명백히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공정력입니다. 전통적인 구속력이고, 구속력구조 효력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 즉 제3의 국가기관에 의한 구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공정력과 구속력권적 효력, 공정력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 구속력권적 효력은 국가 기관 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딱 와닿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 관계에서 효력에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그 공정력이라는 게 결국은 일단 행정위가 행해지게 되면은 비록 행정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판례, 이런 내용 보면 되겠죠. 조세 관화업 처분에서 공정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행정회의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그 흠이 행정회의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가로 삼아야 된다.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바로 구속요건적 효력이다. 자,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선결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뭐 이런 정도가 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을 신청하는데 행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소송이 실무적으로 민사 소송인데, 민사 소송을 바로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이게 무효인 경우는 민사법원으로도 행정처분에 무효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연 민사법원에서 행정처분의 단순 위법 사유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뭐 판례는 일단 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 법성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는데 판례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행정법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뭐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선결 문제로서 구속요건적 효력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공권, 그쵸? 공권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공권, 강행법규가 있어야 되고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여기 있어야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거. 뒤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말로 이거를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부동산 법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쟁송을 제기한다, 어떤 권리 이익을 보호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강행법규 하에서 내가 권리 이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주대책 같은 경우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주대책 같은 경우가 강행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주대책은 사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개인적 공권, 그렇죠. 행정법의 공권이 성립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청구권은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청구권에 대한 뭐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그다음에 청구권 이거는 이제 헌법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존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익보호성, 사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의 보호 목적이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 규정과 그 취지와 관련된 관련 법률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뒤에서 보면은 이거를 결국은 법률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원고 적격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밑에 판례 보시면은 결국은 밑줄 쳐진데 한번 여기서 얘기는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하면 당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해 처분에 여기 보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적 공권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만약에 거부처비나 부적의를 다루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공권적 행사로서의 거부해야 되고 국민의 권리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에서 판시를 하고 있죠. 그 새만금 사건 이런 데서도 보면은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안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법률상의 개인적 공권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밖의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그 처분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권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공법이 공익을 위해서 행정주체나 객체에게 어떠한 자기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행정주체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반사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권은 법률상 이익에 관련된 쟁점이고, 그래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까지는 인정이 되고 반사적 이익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권이 계속 확대화되면서 계속 공권이 이제 제3제 원고 적격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인 소송, 그러니까 우리 이웃 소송이라고 그러죠. 연탄 공장이 있을 때 그 연탄 공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상의 침해를 받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인인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원고 적격을 인정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거는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은 부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업자 소송. 그러니까 경업자 소송이 뭐예요?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경업자 소송이라는 게 일정한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면에 대해서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경업자 소송이다.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무슨 권리를 설정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원고 적격 인정하고요. 기존 업자가 허가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허가라는 거는 뭐야? 특허는 권리를 설정한 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경우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기존 업자에 대한 허가 기업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그죠? 그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자 소송이 있어요. 경원자 소송. 이거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있는데, 한쪽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기면 다른 쪽에 대해서 불허가가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원자 관계다. 그래서 경원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측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세 개의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한쪽만 허가 신청을 받아주면 나머지 두 쪽은 이거 불허가 처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경원자 소송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권이 최근에 이제 확대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무화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이게 이제 이회창 대법관님이 계셨을 때 옛날에, 그쵸? 검사 임용 처분에 관련돼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화자 재량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무화자 재량 청구권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 행사를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무화자 재량 청구권이다. 이거는 이제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례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회창 대법관님이 하셨던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나왔던 어떤 연수생이죠. 검사 임용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합한 임용권자가 적합한 응답을 해줘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임용 신청자가. 그래서 이거를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판례로 굉장히 유명한 됐어. 이회창 대법관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무화자 재량 청구권, 그런 것까지 한번 보시고요. 좀만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화자 재량 청구권 거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